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 안보와 핵 정책에 관한 주제는 현재 국제 상황에서 더욱 긴박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오는 위협이 점점 긴급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국가 간 관계는 항상 긴장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인 한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자주 시행하는 이웃 북한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샌드 연구소의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자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지와 함께 다양한 연령 그룹 사이에 명확한 의견 분화가 있으며,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제기되는 질문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이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지역 및 전 세계적인 안보 균형과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글은 샌드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자세히 조명하고 정책에서부터 여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 결정이 한국과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탐구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의 2023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9.9%였습니다. 한국 국민 10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고 30에서 40대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북한을 대화 및 협상 상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6%인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묘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응답자의 47.3%가 중국을 꼽았고, 그 뒤를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야 같은 공산권 국가니까 그렇다 손치고, 의외로 일본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초강국이 된다는 때문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고 넓어진 국토와 인구가 합하면 대단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에 아니다고 말하는 국민이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시대까지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을 하던, 어떻든 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력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자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사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핵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툭하면 나오는 게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핵보유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25일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시에 핵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데 대해 미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에 북한에 가공할 만한 핵위협이 임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세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열악한 군대 환경과 제대로 발사될지도 의문인 오래된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도 큰 소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대칭 무기의 끝판왕, 핵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그런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하기보다 달래려고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내외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라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보유할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증기 레이저동위원소 분리법 AVLIS로 불과 0.2지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04년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고강도 사찰을 받는 등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도 중단됐고 한국을 향한 핵무장의 의혹이 다시 부상하면서 한동안 감시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부에서 핵무기 개발 시도가 있으면서 미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정부의 한국과의 재처리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합법적으로 민간 자력 기술을 취득하려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키신저 장관은 만일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강행할 경우 대한국 안보 공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공약이 취소돼도 당시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 공약 취소해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핵무기 철거 계획이 나오자 한국 여론은 미국이 철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78년 한 한국 장성으로부터 핵 확산 금지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미 국무부 고위관리에게 강도 높은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국이 깨닫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즉, 미국이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계획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조인을 파기하거나 늦출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미 국무부 관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철군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해도 스스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결국 카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철군 계획을 번복하게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 등의 핵물질을 얻어내는 것인데 현재 이미 중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 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합니다. 또 이를 실험하는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고 핵을 발사하기 위한 투발 수단 역시 탄도미사일, SLBM 등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1에서 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100KT급 핵무기 제조는 무난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핵 전문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는 적어도 기술적,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하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러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사용할 수도 있는 전술핵에 대해 경고만 하고 있지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말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 독자 핵무장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면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에 의해 독자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태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그래서 부각되는 것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 영어로 누클리어 아푸션 핵무장 선택권 전략입니다. 핵무장은 하지 않되 마음만 먹으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런 상태이고 농축 재처리액 연료주기 기술을 확보하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무려 핵무기 6,000발 분량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과 한계를 감안할 때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전략이 차선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나? 는 궁금점이 생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잠재력이 생각보다 대단하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는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을 잡습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이자 핵무기 분야의 1인자인 퍼거슨이
퍼거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압박 목적의 핵폭탄을 몇 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 핵폭탄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매년 핵무기를 생산하며 핵 강국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퍼거슨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 설계 능력, 운반 수단 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자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IT 강국의 이점과 수준 높은 컴퓨터 및 측정 기술을 통해 직접적인 핵실험 없이 시뮬레이션만으로 핵 개발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의 견해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 개발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갈수록 도발이 커지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명되면서 거기에 국제적인 군사적 위기감 등을 고려한다면 언젠가 한국의 핵무장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미국 대통령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함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시일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함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의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의 LI-GNX-1의 마시일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 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골돔비아에게 준 데는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진격전을 시작으로 기마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25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익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푼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하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흐를 단 두 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품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해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 무기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품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함포 이문회, 40기관포, 324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졸지의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온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1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자로 제이 RIJL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진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 리자람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어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울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인다오가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등 두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섬 지역에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한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이는 해성일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해성일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하 07에서 09의 9속이지만 해성이는 사거리가 500에서 1500km이고 마하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이는 한국형 구축함 가운데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하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의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로투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에서 1만 2천 T의 세종대왕 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수 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연구 소유 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 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 미사일과 대만산 흥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에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 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000에서 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에서 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